같은 아바타, 캐릭터 형태의 AI 챗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사용시간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챗들을 쓸 때 아이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그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부모들이 모르면 내 아이가 어떤 친구랑 가장 친한지 모르고 내 아이가 누구랑 어울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좀 과장해서 말하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챗봇형 AI가 상용화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흔히 AI와 함께하는 혹은 AI와 함께 성장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우려와 걱정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카카오부터 AXG까지 IT 업계에서 종사하시면서 AI 서비스를 기획 중이고 또 AI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신 유영걸 작가님을 모시고 AI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AI에 지지 않는 아이라는 책을 집필한 작가 유영걸이고요. 카카오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는 AXG라는 회사로 옮겨서 AI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융합교육연구회라는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부터 사실 AXG도 카카오 공동체라고 불리는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이제 IT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계신데 AI 기술 대중화 이후에도 꾸준히 서비스 기획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분야의 종사자 입장에서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저는 그 업계에 있다 보니까 AI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 시대에 들어왔다는 건 내가 어디를 둘러봐도 내 주변에 AI가 존재한다는 거죠. 뭐 가장 쉽게는 핸드폰, 스마트폰 안에도 온디바이스 AI가 있고 한 달에 1, 2만 원 정도만 구독을 하면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AI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런 변화들이 너무 체감이 크게 되다 보니까 AI 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또 일상과 별개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예전에 사람이 했던 업무들을 AI가 가지고 가서 단순 반복적인 것들이나 계산적인 것들 또는 리서치 이런 부분들을 AI가 꽤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고 있다라는 걸 체감을 하면서 아, 정말 AI 시대로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 채널이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AI와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흔히 제가 인트로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을 AI와 함께 성장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우리 세대, 그러니까 피처폰을 썼고 또 스마트폰도 성인이 돼서 그다음에 AI도 성인이 돼서 만나게 된 우리 세대랑은 어떤 점들이 좀 다른지 아버지로서 또 혹은 서비스 기획자로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사실 그 기성세대죠. 저희 같은 기성세대와 지금 AI 네이티브 키즈, 뭐 디지털 네이티브 키즈로 크고 있는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인터넷을 할 때, 정보를 구할 때 그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죠. 리서치를 하고 내가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면 그 정보를 찾아가는 행위를 먼저 하잖아요.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근데 지금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이전부터도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알고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I 챗봇, AI 채팅, AI 아바타 채팅 같은 걸 일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아이들은 정보를 얻을 때 검색을 하기보다는 채팅에서 키워드 몇 개를 던져서 답을 얻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는 사실 뇌에 어떻게 머리를 쓰냐의 차이잖아요. 내가 탐구를 해야겠다, 추론을 해야겠다, 결과를 얻으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다시 재검증하는 그 과정이 기성세대한테는 약간 DNA에 녹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지금의 아이들은 그렇게 긴 호흡으로 정보를 찾지 않는다. 챗봇과 대화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검색창 대신 숏폼, 틱톡이나 릴스 같은 데서 검색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기성세대와 아이들이 검색을 하거나 사고를 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제가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고를 하는 방식이 좀 압축적이고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되게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혹은 AI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아이가 AI와 접촉하는 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비단 AI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뭐 쇼폰 같은 영상들 이런 것들과 아이의 만나는 지점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막을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컴퓨터, 태블릿을 들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오히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점점 더 그런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접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가정에서부터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어쨌든 그러면은 사용하게 할 수밖에 없다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면 AI를 통해서 아이들이 얻게 되는 장점 같은 것들은 좀 더 있을까요? A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사실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이게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은 AI를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만이 AI가 제공하는 장점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장점을 바탕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되나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AI 문해력, 비판적으로 AI를 사용하는 방법, AI가 하는 답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 답변의 출처가 어디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내가 AI한테 물어봐서 답을 얻었으니까 내 지식이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습득한 지식,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의 사고를 덧붙이는 거죠.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그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이 연결이 되어야만 AI를 비판적이고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이 교육이 되어야지 또 아이들이 AI를 접하게 되었을 때 좀 AI를 친숙하게 느끼고 또 AI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례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AI를 사용하는 대상이 학생들,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I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교육에 내 아이의 성향이 왜 필요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 AI 툴을 쓰는 건 내 아이이고 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AI와 대화할 때 그게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제가 6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 대상으로 AI 교육, AI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성향별로 AI 툴을 줬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다를까요? 정말 자기 표현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언제든지 자기 질문, 자기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자기 표현을 하는 친구들은 AI와 대화를 끊임없이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게 가벼운 뭐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AI가 대답을 해주죠. 그럼 그 대답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일상을 가지고 동화책을 만드는, 그러니까 스토리북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한 번 있었는데 8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이 얘기만 쓰는 거예요. 그럼 챗GPT나 리튼 같은 창에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어 라고 치면 AI도 이제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근데 다른 친구는, 옆에 앉아 있는 친구는 실제로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데 그건 어제 지나가다가 버스에 붙은 광고판에 붙어 있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AI도 그래 그럼 어디 가는 길이었어? 라고 질문을 하고 어디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 가다가 이걸 봐서 내가 오늘 이걸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AI와 대화를 통해서 컨텐츠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아이가 쓰는 AI와 나 아침 먹었어 한 문장만 주는 아이가 쓰는 AI는 그 활용도와 그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차이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말도 많이 하고 설명도 잘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아이가 AI를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런 아이를 어떻게 또 기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적인 요소와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왔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특히 이제 전두엽 이런 부분들은 창의성, 주도적, 뭐 추론, 탐구 이런 부분들을 담당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두엽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게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인데 저희 아이가 지금 딱 그 연령대이거든요. 그래서 아빠 입장에서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단순하게 그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뭐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 그 질문이 나온 거야? 이렇게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왜 벌은 엉덩이에 침이 달려 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엉덩이에 침이 달려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침을 쏴야 되니까 라고 답변하는 부모가 있을 거고, 그러게 왜 벌은 엉덩이에 침이 달려 있을까? 저 침을 언제 쏠까? 벌은 저 침을 왜 입이 아니라 엉덩이에 있을까? 모기는 왜 침이 입에 달려 있을까? 이렇게 역으로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모기는 피를 빨아먹으니까 침이 엉덩이에 있지, 벌은 저 침으로 뭘 빨아먹을까? 라고 제가 다시 물어보거든요. 아니, 벌은 꿀을 빨아먹잖아. 침은 엉덩이에 있으니까 꿀을 빨아먹지 않지. 그럼 이렇게 하면서 벌이 왜 엉덩이에 침이 달려있는지 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의 대화가 사실 AI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던 아이들은 AI와 대화를 할 때도 단답형이나 단순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요. AI가 그 답변을 주면 그 답변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가정에서의 예를 들었지만 마찬가지로 그 AI 교육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궁금한 게 많은 연령대이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질문이 어떤 의식의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예를 들어 교육하는 데서 스피커가 뭐 한 4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이 스피커는 쓰지도 않는데 왜 여기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스피커를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스피커는 여기 왜 있어야 될까? 라고 물어보면 반대로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왜 있는 것 같아? 저거 우리 그때 올라갔잖아. 선생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잖아. 왜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까? 스피커는 어떨 때 써야 되는 걸까라고 물어보면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고민을 해서 각자만의 대답을 또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습득이 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AI에게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중학생이랑 고등학생들을 좀 중점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그런 질문형의 수업들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러 오면은 그게 왜 그래? 혹은 뭐 어떤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이 왜 나온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바빠 죽겠는데?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이제 교육해 왔던 이제 학생들이 뭐 유아 연령대도 있겠지만 좀 높은 연령대 혹은 성인분들로 가면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러시진 않나요?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사실 학부모님들이 이런 과정으로 질문을 하고 아이와 대화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으시죠. 저도 쉽지 않았고 보통은 되게 급한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아이에게 뭔가 하라고 말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말씀해 주셨는데 고등학생들은 사실 대화 자체를 하는 게 쉽지 않죠. 그 친구들이 말을 하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시 앞에서부터 이제 그런 과정의 대화 습관이 갖춰지지 않은 친구들일수록 어른이 질문을 하거나 부모나 선생님이 뭔가를 질문을 했을 때 또 나 귀찮게 하네. 또 이거 말해야 되네. 하면서 짧게 대화를 하거나 어떻게든 그 대화를 종결시키려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이전부터 대화를 하고 질문을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과 그 체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사실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빠로서 처음에 쉽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거치셨고 또 지금은 좀 익숙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갑자기 육아 얘기인데 내가 귀찮은 걸 내가 이겨내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질문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 7살, 8살 이때 아이들은 정말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이게 아니라, 오케이, 하나 들어왔어. 이거 이렇게 한번 대답해 봐야겠다라고 사실 약간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요. 얘가 오늘 어디 갔다 오면은 이 질문을 할 것 같으니 나는 이런 질문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지. 얘한테 이걸 물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스스로 이게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재미있어야 이런 질문을 먼저 하게 되고 내가 재미있어야 아이가 다음 질문을 했을 때 오케이, 그럼 이 답변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준비된 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또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이게 누구에겐 되게 귀찮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즐거움일 수도 있고 누구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태도라고 해야 될까? 부모들이 그런 준비가 먼저 좀 되어 있어야 아이가 나에게 질문을 할 때 즐겁게 답변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분은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아내는 저랑은 좀 다르죠. 어떻게 하시나요? 아내는 이제 뭐 MBTI로 하자면 이제 약간 T 성향이고 저는 완전 F 성향이어가지고 아내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래 또 시작됐구나. 근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아내는 이걸 저처럼 하기 힘든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알잖아요. 아이들도 알기 때문에 엄마와 이런 대화, 질문 티키타카가 되는 것과 아빠가 되는 거의 그 차이를 바로 느끼고 있어서 엄마에게는 질문을 그렇게 막 질문 릴레이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AI 시대에는 F가 좀 유리한 것 같으신가요? 제 개인 경험담이어서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저 같은 성향, 말하기 좋아하고 대화하기 좋아하고 뭔가 탐구하기 좋아하고 내가 말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AI와 좀 더 좀 친밀하고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장점이랑 아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까 뭐 간단하게 이제 학부모님들의 우려들을 제가 여쭤봤긴 했지만, 뭐 그거 외에도 아이들이 AI 시대를 살면서 얻게 되는 단점 혹은 어려움 같은 네.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점과 어려움이 확실히 존재하고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AI라고 말하는 것, 흔히 대중화됐다라고 말하는 AI가 기껏해야 이제 2년 반 정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AI를 온전히 다 이해하고 쓰고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AI가 아이들에게 부정적으로 미칠 영향을 우리는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준에서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되게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보고 제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2022년이었어요. 미국의 아마존에서 만든 알렉사 네. AI가 10살짜리 아이에게 동전을 전기 플러그에 갖다 대라 라는 대화를 하면서 아이에게 그런 지침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 사례를 보면서 제가 그 스토리를 기사까지 찾아보면서 되게 딥하게 한번 찾아봤는데 배경이 이렇더라고요. 원래 아이가 밖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날 비가 와서 하필 비가 와서 집에서 알렉사하고 AI 스피커하고 대화를 하다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챌린지를 알려줘 라고 했는데 얘가 하필 알려준 게 플러그에 동전을 갖다 대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촬영하는 페니 챌린지였던 거예요. 그런 챌린지가 실제로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틱톡에서 되게 유행했던 챌린지였고 그 내용을 학습한 AI가 아이에게 챌린지? 그럼 내가 학습한 데이터 중에 페니 챌린지라는 게 있으니까 너 이거 해봐라고 알려준 거예요. 10살짜리 아이한테. 실제로 플러그에 동전을 갖다 대서 연기가 났는데요. 부모가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이런 것들이 AI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작용이자 위험한 사례이잖아요. 하지만 AI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겠죠. 왜냐면 아이들이 어디 가서 10살짜리 애가 동전을 플러그에 갖다 대는 페니 챌린지를 하라는 지침을 듣겠어요. 이게 되게 많은 부분들을 저는 내포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페니 챌린지로 시작됐지만 1년 뒤, 2년 뒤에는 AI가 또 어떤 위험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학습한 데이터를 아이들에게 되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뭘 학습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단순하게 AI 때문에 아이가 생각을 안 해요. AI 때문에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채팅만 하고 있어요. AI 때문에 아이가 이상한 그림을 만들어서 웃고 있어요. 공유해요. 이런 것들은 정말 단편적이고 빙산의 일각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고요. 더 위험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AI가 어떻게 학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답변으로 내놓냐, 제안을 하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맞나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뭐 우려 혹은 부작용 같은 것들을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조금이나마 뭐 늦추거나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귀찮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집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AI를 네. 집에서 아이들과 그 아이의 연령대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어머니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드는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저비용이자 고효율이자 가장 귀찮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이가 어떤 툴을 쓰는지 알아야 되고요. 아이가 그 툴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답변을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 답변을 기반으로 어떤 아웃풋을 또 만들어내는지까지도 그걸 부모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아이는 어디로 가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길에 아이를 내보냈을 때 어디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하면 애가 어디로 갈지 모르죠. 위험한 길로 갈 수 있고 찻길로 갈 수 있고. 근데 같이 손을 잡고 한번 돌아보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가 어떤지 같이 한번 돌아보자 하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위험한 길, 좋은 길, 여기 가면 맛있는 게 있는 길, 이런 걸 학습하고 아이가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되듯이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다른 뭐 아바타, 캐릭터형 AI가 됐든 아이가 쓰는 걸 너 오늘 뭐 쓰는지 내가 한번 볼게 라는 그런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 하고 있어? 오늘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어? 라고 되게 가볍게 아이하고 대화하듯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떤 툴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아직 AI에 낯선 아이들이라고 하면 저연령대겠죠? 그 친구들이라고 하면 엄마가 아빠가 오늘 이런 AI 툴을 설치해 봤는데 같이 대화해 볼래? 우리 얘 그림 그려준다고 하는데 같이 그림 그려볼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귀찮아요, 사실. 정말 귀찮은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본인들의 방식으로 AI를 이해하고 되게 제한적인 사용성을 갖고 AI를 쓰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교육들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제가 그 학부모도 AI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제가 학부모님들 만나보면은 AI를 아직 안 써보신 분들도 많고 또 AI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포감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촉박할 텐데 단기간 내에 AI를 좀 이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단기간으로 방법을 찾는다는 것부터가 사실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AI 시대가 됐다면 AI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AI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AI가 대중화된 건 2년 반밖에 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업데이트 해야 되는 그 트렌드와 정보의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AI에 지지 않는 아이 같은 책을 읽거나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AI 문해력이 뭔지, AI를 어떻게 써야 올바른 사용법인지, AI의 한계가 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대충 알고 벼락치기 한 내용을 가지고 내 아이에게 AI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전 욕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을 땐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여러 내용 중에서 그 좀 눈에 꽂혔던 키워드가 AI 문해력이라는 키워드인데 저희가 문해력, 뭐 어휘력 이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 하잖아요. 네. AI 문해력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해력, 어휘력과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공통점이 많죠. 문해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I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AI가 뱉은 말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그걸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검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AI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AI에게 질문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넣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말을 거는 AI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비용 때문이기도 하고 잘못된 질문을 했을 때 그게 뉴스에 나올 수도 있고 하니 기본적으로 AI가 먼저 말을 거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고요. 그렇다면 사람이 말을 걸어야 질문을 해야 AI가 활성화되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을 처음에 어떻게 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AI 문해력의 핵심은 질문을 잘하는 방법. 그럼 프롬프트가 되겠죠.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AI에게 제공하는 그 방법이 AI 문해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AI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어떤 장점 혹은 단점을 겪게 될 수 있는지 혹은 부작용 같은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었는데요. AI를 잘 활용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그러면 어떤 격차가 벌어지게 될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를 잘 사용하는 아이들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격차는 지금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과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요. 잘 사용하는 아이들은 사실 쓸 수 있는 그 가능성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격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이들이 득하게 되는 정보의 격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그 정보의 격차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는 이제 그 아이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정보의 격차를 제외하고는 뭐 창의성의 격차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AI를 쓰면 창의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쓰는 친구들은 AI를 가지고 훨씬 더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결과물들을 만나보셨을까요? 아이들과 같이 AI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몇 가지 주제를 줬어요. 우리가 게임을 만들 거고 영상을 만들 건데 영상의 주제와 스토리는 너희들이 직접 정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들이 AI를 통해서 한 장의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한 장의 그림을 뭘 그려도 상관이 없다. 대신 우리는 그 그림을 합쳐서 하나의 연결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 라는 주제를 줬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좀비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악어를 그리고 어떤 친구는 토네이도, 태풍을 그리기도 했고요. 이 각각의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냐 이건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AI 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게 줬으니까 이 툴을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건 이제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에 달려있는 부분들인데 아이들마다 그 소스를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다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만들었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악어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태풍을 만나서 하늘 위로 떠올라 갔다가 어느 순간 떨어져서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 사람이 좀비로 변한 거예요. 영어가 한 3개는 들어갔네요, 지금. 네, 그렇죠. 각각의 세계관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AI 툴 없이 자, 우리 이야기 만들어 보자 라고 4명을 모아놓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저는 약간 물음표거든요. 근데 이런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AI 덕분에 아이들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내 눈앞에서 시각화했고 그 이미지를 합쳐서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개인의 창의력이 또 한 스푼 더해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콜라보레이션 되면서 창의적인 콘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AI와 함께 성장하는 첫 번째 세대를 바라보는 학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학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학부모님들이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제안하고 싶은 것들은 다양한 AI 툴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하게 챗GPT나 제미나이 다른 툴들을 쓰면서 나 AI 쓰고 있어, AI 써봤어 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AI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어떤 부분이 어색하고 AI는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한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하겠다는 목적으로 AI를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AI는 아이들의 동반자거든요. 부모들이 알게 모르게 AI를 정말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툴보다는 뭐 제타, 채트 같은 아바타, 캐릭터 형태의 AI 챗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사용 시간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챗들을 쓸 때 아이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그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부모들이 모르면 내 아이가 어떤 친구랑 가장 친한지 모르고 내 아이가 누구랑 어울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좀 과장해서 말하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다양한 AI를 써보시고 그 AI의 장단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AI를 써보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할 일이 많으신 것 같네요. 네, 귀찮으시겠지만 내가 귀찮은 걸 해야 나도 발전하고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써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AI와 함께하는 첫 번째 세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첫 번째로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유영골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